20년 전 상간녀가 낳은 아들이라며 핏덩이를 제품에 던지던 남편은 조강지처인 저를 식모처럼 부렸습니다. 아들 못 낳는 썩은 밭이라며 매일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하지만 상견례 날 남편이 그토록 떠받들던 재벌가 장손 민준이가 사실은 자기 운전기사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의 자식을 위해 20년간 저를 짓밟았던 남편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 풀스토리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을 참아온 이 순간을 위해 나는 매일 밤 심장에 정을 치는 심정으로 숨을 죽여왔으니까요. 호텔 일식당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은은하게 흐르는 가야금 선율이 오히려 제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죠. 테이블 위에는 금가루가 뿌려진 참치회와 화려한 장식들이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오직 세 사람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제 남편 장상철은 예비 사돈댁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하며 붉은 입술을 실룩거리는 그의 내연녀 김미희가 앉아 있었죠.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번쩍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결혼기념일 선물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오늘 결혼을 발표할 우리 집안의 유일한 자랑 장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비껴난 구석자리에 마치 이 집안의 식모나 비서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제 자리는 늘 그랬습니다. 그림자, 유령, 혹은 말 없는 가구 같은 존재.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유령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이의 앞날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야 할 이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장상철이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가짜 왕국을 뿌리째 뽑아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찻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에 젖은 채 내던져진 것은 제 몸뚱이가 아니라 제 영혼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냄새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흙먼지가 섞인 비린 빗물 냄새, 그리고 남편의 옷에서 풍기던 낯선 여자의 진한 향수 냄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저는 시댁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결혼 5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이미 시댁에서 썩은 밭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편 상철은 퇴근길에 젊고 오만한 여자 김미희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당당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 얼굴에 굵은 소금을 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어디서 복도 없는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 들어. 이 애를 봐라. 상철이 어릴 적이랑 판박이 아니냐. 이제부터 이 애가 우리 집 장손이고 이 여자가 내 며느리다. 소금 알갱이가 제 뺨을 스치며 따가운 상처를 냈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철은 제 눈을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저 구석방에서 이의 똥기저귀나 빨면서 살아. 그게 내가 이 집에서 밥 얻어먹고 목숨 부지할 유일한 방법이니까. 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방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었습니다. 도끼가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문이었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산소를 들이마시며 버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김미희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온갖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언니, 민준이 분유 온도가 너무 낮잖아. 애 배탈 나면 책임질 거야? 다시 타와. 언니, 내 실크 속옷은 손빨래하라고 몇 번을 말해. 손이 둔하면 머리라도 좋아야지. 남편은 밖에서 번 돈을 모두 미희의 명품 가방과 외제차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먹다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먹으며 민준이의 뒷수발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자라면서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상철은 민준이에게 저 아줌마는 원래 우리 집 일을 돕는 사람이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꼬마 민준이가 제 정강이를 발로 차고 침을 뱉을 때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더 오만해져라. 더 방자해져라.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고통은 더 달콤할 테니까. 제 손은 세제와 락스물에 녹아나 지문조차 희미해졌지만 제 가슴 속 칼날은 날이 갈수록 예리하게 갈렸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빨래를 하느라 손마디가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저는 연고 하나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깨어있게 했으니까요. 시도둑은 못한다더니 장상철은 자신의 눈이 욕망에 가려진 줄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가 명문대에 합격한 날 장상철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제 어깨를 툭 치며 비웃었죠. 봤어?
이게 바로 내 씨의 힘이야. 저 여자가 나왔으면 이런 머리가 나왔겠어? 미희가 복덩이지 복덩이야. 상철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라고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자라날수록 그의 얼굴에서 장상철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상철은 뭉툭한 코에 좁은 이마를 가졌지만 민준이는 날카로운 콧날에 깊은 눈매를 가졌죠. 그리고 그 얼굴은 우리 집에서 15년째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박 기사와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꼬리와 왼쪽 귀 밑에 작은 점까지 그것은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유전자의 낙인이었습니다. 그 기묘한 닮은 꼴을 발견한 날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장상철,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남의 씨앗을 왕자로 대접하며 살고 있었구나. 비린내 나는 진실이 안방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환희에 찼습니다. 남편이 해외 지사 점검을 위해 집을 비운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천둥이 번쩍이고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던 밤, 저는 거실불을 끄고 복도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안방으로 들어가는 박 기사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간드러지는 미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상철 씨가 민준이 이름으로 빌딩 한 채 넘겨주기로 했어. 박 기사의 낮은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철이 그 인간, 지 자식인 줄 알고 돈 쏟아붓는 거 보면 가관이야. 우리 민준이가 상철이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 내 아들이라 다행이지. 저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장상철은 남의 자식을 위해 제 아내를 짓밟고 재산을 탕진했던 겁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낄낄거리며 상철의 어리석음을 비웃었고 저는 그들의 비웃음을 제 복수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목을 칠 단두대의 칼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평소처럼 식사 준비를 하는 척하면서 식구들이 방심한 틈을 타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욕실에 놓인 장상철의 칫솔, 민준이가 아침에 머리를 빗으며 흘린 머리카락, 그리고 박 기사가 차 안잿더리에 흘린 담배꽁초까지 증거를 비닐팩에 담는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의 하얀 복도를 걷는 동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제 인생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멸시받던 눈총, 소금의 짠맛, 차가운 방바닥의 감촉. 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마치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남은 것은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입장권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등기로 도착한 결과지를 들고 저는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내려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했습니다. 장상철과 장민주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며 확률은 0%였습니다. 반면 박철민과 장민주는 99.9%로 친자임이 확실하다는 문구가 제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곧 통곡으로 변했고 통곡은 다시 서늘한 미소가 되었습니다. 장상철,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상간녀와 당신이 개처럼 부리던 운전기사가 당신의 침대에서 당신의 돈으로 당신을 비웃고 있었어. 당신이 내쫓으려 했던 나는 당신의 재산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당신은 결국 남의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갖다 바친 거야. 이 서류 한 장이 제 20년의 세월을 비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가 가장 행복할 때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절벽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했지만 저는 당장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폭로하면 상철은 배신감에 몸부림치겠지만 아직 그의 재산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상철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이제 곧 가업을 이을 텐데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어때요? 요즘 상속세가 워낙 무서워서 명의를 미리 분산해둬야 한다더라고요. 평소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상철이었지만
민준이의 앞날을 위한다는 말에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게다가 세무조사 위협까지 섞어서 겁을 주자 상철은 의심 없이 부동산과 주식 상당수를 제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두는 게 가장 안전하지. 당신은 돈 쓸 줄도 모르고 내 말이라면 껌뻑 죽으니까. 상철의 비웃음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상철 씨. 난 돈 쓸 줄 몰라. 당신 파멸시키는 데만 쓸 거니까. 저는 그가 제 명의로 인감을 찍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넘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미희는 제가 파놓은 구덩이가 낙원인 줄 알고 춤을 췄습니다. 그 춤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미희는 재산이 제 명의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처음엔 나를 세웠지만 제가 나중에 민준이 장가갈 때 통째로 넘겨줄 생각이다라고 달래자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언니 역시 언니밖에 없어. 민준이 생각하는 마음은 친엄마인 나보다 낫다니까. 미희는 제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기사 역시 제 명의로 된 별장이나 토지들을 관리하며 나중에 우리 민준이가 다 가질 것들이라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장 비싼 옷과 차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법인카드로 그들에게 사치를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주변을 살피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돼지는 도살되기 전이 가장 배부른 법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장 맛있는 먹이를 던져주며 그들이 스스로 목을 맬 줄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의 씨로 태어난 괴물은 이제 제 아비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천박함은 유전이더군요. 민준이는 이제 제가 제 명의의 재산을 가진 것을 알고는 태도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아줌마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괜히 딴 생각 마요. 그 돈 어차피 내 거니까 관리 잘하고 있으라고. 알았어? 제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반말을 짓거리는 민준이를 보며 저는 그의 친부인 박 기사의 비열한 눈매를 떠올렸습니다. 상철은 민준이의 그런 싸가지 없는 태도조차 역시 내 아들이라 기계가 대단해라며 허허거렸습니다. 눈뜬장님이라는 말은 상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폭언을 들으며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그래, 민준아. 시도둑은 못한다더니 내 그 천박한 성질머리는 박 기사를 쏙 빼닮았구나. 조금만 더 즐기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사치가 사실은 구걸에서 얻은 것임을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가장 무너져야 할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차갑게 웃는 법을요. 운명은 장상철의 오만함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꺾어 놓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복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상견례를 한 달 앞두고 장상철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뇌출혈이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간 상철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당장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미희와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척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상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인감도장의 위치를 묻는 미희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요. 의사가 다급하게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혈액형이 매우 특이한 희귀 혈액형이라 수혈팩이 부족합니다. 직계 가족인 아드님이 수혈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드님 준비되셨나요? 민준이는 처음엔 겁을 내는 듯 했지만 미희가 눈짓을 주자 마지못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20년의 사기극이 과학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질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라지만 때로는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민준이는 당당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온 의사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환자분은 밤베이 O형이라는 극희귀 혈액형인데 아드님은 절대 나올 수 없는 AB형입니다. 이건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혹시 아드님이 친자가 맞습니까? 병원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뒤에서 대기하던 박 기사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상철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흐릿한 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상철의 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장상철의 왕국이 단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 나는 그 숭고한 순간을요. 죽어가는 사람의 귀에 진실을 꽂아넣는 것만큼 완벽한 처형은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숨통을 쥐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장상철의 병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20년 동안 굽혔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들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며 나를 짓밟았던 그 잘난 씨앗이 사실은 당신 집 운전기사 씨였다는 걸. 미희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녀의 뺨을 세차게 휘갈겼습니다. 어디서 상간녀 주제에 손을 대? 내 아들이 누구 씨인지 병원 사람들이 다 들었어. 이제 그만 연기해.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유전자 결과지를 상철의 얼굴 위에 던졌습니다. 상철은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그의 눈앞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똑똑히 봐. 장상철 마이너스 장민준 유전자 일치율 0%. 당신이 20년 동안 공들여 키운 건 남의 자식이었어. 쥐새끼는 배가 가라앉을 때 가장 먼저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박 기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병원 비상구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횡령 증거와 불륜 증거를 경찰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잠복하던 형사들이 박 기사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철민 씨, 장상철 회장의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망치려다 바닥에 처박힌 박 기사를 보며 저는 비웃어 주었습니다. 박 기사, 당신 아들 민준이가 재벌가 후계자가 될 줄 알았지? 꿈깨. 당신 아들은 이제 사기꾼의 자식일 뿐이야. 박 기사는 비굴하게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을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실려가며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을 것입니다. 20년의 충성 뒤에 숨겨진 배신의 대가는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던 존재가 배신이었음을 알게 된 남자의 눈물은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장상철은 산소 호흡기를 뜯어내려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미희야, 내가 어떻게?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상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내 상속 지분이나 내놔요. 자신의 씨가 아니라면 재산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민준이의 본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은 그토록 아꼈던 자식에게서 돈 이외의 가치는 없었다는 사실에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혈액형 불일치라는 과학적 진실보다 자신이 키운 자식의 저 비정한 눈빛이 그를 더 아프게 찔렀을 겁니다. 그는 평생을 부정해온 자신의 실패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구의 씨도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받은 가장 큰 벌입니다. 상철 씨, 하나 더 알려줄까?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보고 빈 껍데기니 밭이 나쁘니 욕했지? 사실 당신 무정자증이야. 20년 전에 나랑 병원 갔을 때 검사 결과 내가 미리 가로챘었어. 당신은 평생 누구의 씨도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고. 상철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해 아내를 버리고 상간녀를 들였던 그 모든 세월이 사실은 자신의 결함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광대극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의 입에서 거품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지만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남의 자식을 키우는 광대가 된 것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이제 그녀의 수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차가운 수갑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상철의 인감과 명의를 이용해 모든 집의 보안 코드를 바꾸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미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철문과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이제 이소윤 씨입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미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명품 가방, 내 보석들. 그거 다 내 거야. 하지만 그 보석들도 이미 장상철의 법인 카드로 결제된 작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에 태워지며 제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그저 창문을 닫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곧 사기 공모죄로 박 기사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20년은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악몽으로 변할 것입니다. 가짜 왕관을 쓰고 호령하던 왕자는 이제 광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상견례장에서 파혼을 당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은 유전적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는 엮일 수 없다며 민준이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떠났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너 운전기사 아들이라며? 재벌 아들인 척하더니 쪽팔린다. 야. 민준이는 술에 취해 저희 집 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해 그를 유치장에 쳐넣었습니다. 아줌마, 살려줘요. 나갈 데 없단 말이야.
라는 외침이 차가운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죠. 내 아버지가 있는 감옥으로 가렴 민준아. 거기서 내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 그는 더 이상 재벌가의 장손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훔쳐 산 도둑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권세를 휘두르던 사자는 이제 이빨 빠진 들개가 되었습니다. 벽만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장상철은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를 가장 저렴하고 외진 요양원의 독방에 쳐넣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벽만 바라보며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끔 면회를 갈 때마다 저는 그의 귓가에 민준이와 미희의 비참한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상철 씨, 오늘 박 기사가 징역 15년을 받았대. 미희는 구치소에서 싸우다가 독방에 들어갔고 민준이는 노숙자 쉼터에서 구걸하고 있다더라. 당신이 만든 그 씨앗들이 참 화려하게도 꽃을 피웠지? 상철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동자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는 이제 자신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흘렸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니까요. 인생의 봄은 20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온전한 나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장상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제 이름으로 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부당하게 쫓겨나고 억압받았던 여성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20년 전 그 비오는 밤 저를 내쫓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치매에 걸려 제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가장 구석진 방에서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식모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20년의 어둠을 뚫고 나온 저의 오늘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통쾌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해가 뜨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밝은 햇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덕순이 TV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